자, 그러면 우리 이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검증해 봅시다. 과학적인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연역적 방법으로 가설을 검증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설을 세운 것을 그 전제를 비타민 C의 복용이 감기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C의 복용이 감기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면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그룹과 복용을 하지 않는 그룹으로 해가지고 비교해 봤더니 비타민 C를 복용했을 때 감기가 감소되더라고 하면 그 예측은 검증된 겁니다. 아, 이것은 맞다 라고 해서 가설을 유지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검증을 실시하거나 대체 가설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요 예측 검증, 요것이 실험이죠. 테스트, 실험을 해서 복용자, 비복용자에게 비타민 C 먹었더니 감기가 줄어드는가요? 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어느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봤더니 오히려 비타민 C 복용을 했거나 그렇지 않은데도 감기가 증가되었다 아니면 비슷하더라 이러면은 아, 이 예측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예측은 반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가설을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가설이 유지되었는데 왜 대체 가설을 검증한다는 것입니까? 혹은 다른 검증을 실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검증을 실시한다는 것은 그 비타민C 섭취가 도움이 되었는데 비타민C 섭취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되었을까라고 해서 더 날카롭게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지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실험이 하나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무엇이 원인일까라고 해서 조금 더 그 가능성들 폭을 좁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비타민C 어떤 화학식 고리가 연결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화학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조회가 없어서 비타민C 말고 그것보다 더 날카롭게 하는 것에 예는 잘 들지 못하겠습니다만 여튼 그렇습니다. 대체 가설을 고려한다는 것은 가설이 유지되었는데도 왜 대체 가설을 고려합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제 비타민C가 아까 감기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지 못하다는 그 이유가 왜 밝혀졌냐면 비타민C 섭취 그룹과 아닌 그룹을 한 40년 동안 이 논쟁이 1940년도부터 80년대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노벨 그 평화상을 탔던 화학자 한 명도 이 연구를 해서 비타민C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살펴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반증되었습니다. 비타민C와 감기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나왔는데 그러면 비타민C를 먹었던 그룹을 살펴보니 비타민C 평소 복용하고 있는 그룹들을 살펴봤더니 왜 이 사람들이 감기에 작게 나왔을까? 요 경우가 되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타민C를 챙겨 먹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건강염려자였습니다. 비타민C를 챙겨 먹는다는 습관을 가진 그룹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C에 대해서 비타민C가 감기를 욕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건강염려자, 손도 깨끗이 씻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스트레스도 적고 이런 다른 변수들, 다른 대체 가설들에 의해서 이 감기 바이러스가 줄어든 감기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튼 요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가설 유지되고 되었는데 대체 가설로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비누를 만든 사람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비누가 우리 감염이라는 것들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거든요.
자, 실험 방법. 자, 이제 가설을 세우고 나서 이것을 실험하는 것,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테스트는, experimental method, 테스트는 특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행동이나 관찰.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면 그것이 만일 그렇다면, 전체적인 그렇다면 여기에도 속할 것인가. 표본을 뽑잖아요. 그죠? 개인이 표본을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 연역적으로 보는 건데, 전체에서 표본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허리 아픈 사람들에게 테이핑을 했더니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 허리 아픈 사람들을 조사할 수 없으니 특정 대상자들 몇 명을 뽑잖아요. 20대에 3개월의 정교통을 가지고 있고 디스크 판단을 받지 않았고 이런 특정한 조건의 사람들을 표본 모집해서 하는데, 이렇게 전체에서 표본 모집하는 걸 연역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합니다. 연역적 방법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데, 실험은 특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행동이나 관찰, 모든 과학적 가설이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의 기원은 어디인가, 왜 공룡은 멸종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공룡이나 이런 것들 지금 없으니까 실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느냐, 이런 공룡 멸종 같은 주제는 화석이나 바위나 다른 자료 등을 검사해서 공룡 멸종에 대한 단서를 얻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합니다. 여튼 우리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통계를 돌려서 그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유의미하다, 유의한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실험 조건에 따라 값이 변하는 변수에 대해서 수집을 합니다.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를 들어서 테이핑을 처방을 했더니 혹은 안 했더니 라고 해서 달라지는 값들, 변수에 대해서 모집을 합니다. 과학자의 의지에 따라서 값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을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변수를 조작해서 얻는 요인을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는 별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속변수는 참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연속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연속성.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조금 이따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논문이나 과학적 기사들에 대해서 빨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독립변수이고 어떤 것이 종속변수인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가 독립변수고 뭐가 종속변수냐. 독립변수는 과학자가 자기가 실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거 효과 있을까? 아닐까? 이런 것들. 이 사람 과학자의 호기심을 가진 것들을 독립변수로 놓습니다. 종속변수는 결과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결과값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테이핑의 제목은 이렇게 하지 않죠. 테이핑의 적용이 요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많이 들어본 논문 주제일 수 있죠. 자, 그러면 테이핑의 적용, 테이핑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테이핑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묻는 거잖아요. 테이핑의 적용, 테이핑 유무가 독립변수입니다. 그러면 이 테이핑을 했더니 안 했더니 라고 해서 보는 것, 이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 테이핑을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에 따라서 요통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종속변수입니다.
종속 변수 예를 들어서 테이핑을 했더니 통증이 바스로 봤을 때 3이었는데 테이핑을 하지 않았더니 바스가 5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테이핑을 한쪽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여러분 헷갈린다라고 하면 연속성을 보라고 했습니다. 수치, 데이터, 이 데이터 자료가 연속성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통이라는 것은 우리 통증을 뭘로 측정합니까? 바스로 측정하죠, 주로. 그러면 바스는 1에서부터 10까지 있는 연속적인 숫자이지요. 연속적인 수치이지요. 통증을 계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량, 측정 할 수 있다는 건데 바스 3, 5 이렇게 연속되어 있죠. 하지만 테이핑 U, 무는 이게 연속적인 값이 아니잖아요. 테이핑을 했거나 안 했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독립변수가 조금 더 이해되었습니까? 종속변수도 이해되었고요. 독립변수는 자 정리하자면 좀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라고 해서 다시 봅시다. 즉 실험은 과학자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조작하느냐? 독립변수를 조작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내가 조작하는 것은 독립변수이고 그 결과로 종속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거는 분단 토의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약 20분 정도 들여서 실제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요거를 적어 볼 수 있게끔 마련했었는데 이렇게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 다른 논문들 가져오는 것보다 다른 논문들을 비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썼던 것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죠. 우리 이번에 발표했었던 논문이 8개의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적어봤습니까? 지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팔꿈치 굽힘 시 네. 1번 첫 번째 문장 팔꿈치 굽힘 운동 시 목굽힘이 목빗근과 위팔 두 갈래근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제가 지도했던 논문인데 독립변수는 무엇일까요? 팔꿈치 굽힘 운동일까요? 목굽힘일까요? 목굽힘입니다. 두 개 다 독립변수일 수 있는데 물론 두 개 다 맞습니다. 두 개 맞는데 팔꿈치 굽힘을 할 때 팔굽힘을 할 때 목을 굽히는지 여부가 목을 굽혔을 때 폈을 때 변수를 주거든요. 나머지는 다 팔을 굽힙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독립변수이죠. 목굽힘이 무엇에 미치는 영향? 목빗근과 위팔 두 갈래근 바이셉스 브라키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줘 봅시다. BMI에 따른 시트 각도와 높이가 다리
및 몸통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들 보면 독립 변수들이 많잖아요. BMI도 따르고 시트 각도도 따르고. 왜 그러느냐? 이제까지 논문을 보기 위해서는 실험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진단키트도 만들어내고 이런 복잡한 것들,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 변수를 한 개만 더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더 발전되어 있는 대체 가설이거든요. 사실 이런 실험이 있었는데 뭐 이것보다 더 나은 좀 더 날카로운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기서 다른 검증을 왜 하느냐? 보다 날카롭게 하기 위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로 이 논문들이 여러분들 교수님 통해서 했을 건데 BMI도 따라보고 시트 각도도 따라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BMI를 일단 같은 사람으로 통일했을 겁니다. 왜 통일했느냐? 몸통 근활성도나 이런 것들이 BMI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했을 거고. 펜이 두껍네요. 잠시만요. 이 색깔 네, 예, 할 거고. 자, 시트 각도와 높이가 독립 변수입니다. 요거를 다르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 및 몸통의 근활성도 값, EMG 값을 썼을 겁니다. 위에 것도 EMG 값을 썼습니다. EMG 값을 쓰니까 수치로 나오죠. 계량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수치. 뭐 80 밀리볼트 이렇게 나오면 100 밀리볼트 나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물론 요것도 시트 각도 높이 같은 것은 연속적인 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 변수는 연속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기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여러 가지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속 변수는 계량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연속적 수치여야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훑어주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공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큰 것을 짚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야기하고 짚고 가는 것에 시간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 목 통증이 있는 전방머리 대상자와 일반인의 안정화 운동 시 깊은 목 굽힘근의 둘레 비교. 제목이 길죠? 왜 이렇게 기냐? 이거는 안정화 운동 시 깊은 목 굽힘근의 둘레 비교입니다. 안정화 운동. 그리고 그 종속 변수는 딥넥 플렉서의 두께, 둘레를 초음파로 살펴봤습니다. 초음파로 보니까 수치가 연속적인 것이 나오죠. 왜 일반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냐? 두 그룹을 봤습니다. 포워드 헤드 포스처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위드 페인 사람과 일반인들, 포워드 헤드 포스처어이지만 노말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포워드 헤드 포스처어, 목이 전방머리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 어퍼 크러스트 신드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퍼 크러스트 신드롬은 뭡니까? 로컬 머슬은 떨어져 있고 글로벌 머슬은 증가되어 있는 패턴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정화 운동을 시켰을 때 깊은 목 굽힘근이 과연 두꺼워질 것인가? 안정화 운동 시 여기 압력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안정화 운동이 독립 변수입니다. 압력, 15mm로 했느냐, 스테빌라이저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목만 보면 무슨 연구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기능적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성인에게 발레 운동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
기능적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성인에게 이건 대상자고요. 발 운동 프로그램이 발 내전근 운동 프로그램이 독립변수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했을 것 같습니다. 대조군을 세웠다라고 하면 대조군을 좋은 연구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대조군을 세웠을 때보다는 연구 효과가 이렇게 검증력이 조금 떨어진다 할 수 있겠고요. 제목에는 여기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균형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종속 변수를 표시하게 제목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여기에 표시를 하지 않았네요. 자, 5번째, 습관적으로 좋지 않은 자세를 가진 대상자에게 습관적으로 좋지 않은 자세. 어쨌든 대상자에게 수축 이완 기법 적용이 홀드 릴렉스 기법을 썼더니 골반 전립 펠빅 얼라이먼트에 미치는 효과, 펠빅 얼라이먼트를 무엇으로 측정했겠지요? 뭘로 측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여러 가지 자세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거나 위치, 높이 이런 걸로 봤겠지요. 제 연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독립변수는 이거고 홀드 릴렉스 테크닉의 펠빅 얼라이먼트 효과를 본 거고요. 4번째, 지연성 근육통, 6번째, 유발 효과 후 글라스톤과 유지이한 변형 유지이한 중재에 따라서 글라스톤하고 유지이한 변형된 유지이한 중재, 요게 독립변수고요.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종속 변수인데 치료 효과는 뭘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논문을 보면 있겠지요. 그렇고 7번째, 뒤로 걷기 운동이라는 것이 뒤로 걷기 운동이 독립변수이고요. 근육활동 보행 균형에 미치는 영향, 근육활동 EMG로 봤을 거고 보행 균형 이런 것들은 우리 균형 보는 것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자, 뒤통수 및 이완술, 서벅십달머슬 이니비션, SMI 기법을 썼더니 머리 꼭 운동이 근활성도와 동원 패턴에 미치는 영향, SMI하고 이건 위드 표시입니다. 같이 해서 엑서사이즈 했더니 이 사람들에게 근활성도와 동원 패턴을 본 연구입니다. EMG로 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까지 시간을 들여서 봤는데 무엇이 독립변수고 무엇이 종속변수인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까? 독립변수를 보면 이 사람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보입니다. 무엇을 볼까? 무엇을 살펴볼까? 뭐에 관심이 있네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종속변수로 보는 것입니다. 실험 보면 대조된 실험, 대조군이 있는 실험이 무엇이냐? 대조군이 있으면 그 실험은 잘 제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험이 좋은 실험, 여러분들 실험이 어떤 것이 좋은 실험인지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를 수 있는데 좋은 실험은 대조군이 있는 실험은 좋은 실험입니다. 사실 대조군이 없다라고 하면 A라는 효과, 테이핑 적용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것은 대조군이 없다면 그 효과를 비교할 수가 사실 잘 없잖아요. 좋아졌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A라는 운동을 3개월 시켰다. 후 A라는 운동이 예를 들어서 안정화 운동이라고 해봅시다. 요통 안정화 운동이면 통증이 감소된 것을 살펴봐서 좋아졌더라 이러면 이
운동은 효과적이다라고 결론을 낸다면 이것이 합당한 결론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조군이 없다면. 왜? 요통은 3개월 지나면, 시간 지나고 하면 좋아질 확률이 80%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시간 지나서 좋아진 거 아니냐? 대체가설로서 시간 변수가 좋아진 게 아니냐라고 물으면 이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조군이 있다면 대조군과 비교해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졌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가설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조군이 있는 실험이 잘된 실험이고 어떻게 보면 실험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조군은 독립변수 외 다른 변수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도록 관리된다. 독립변수라고 하면 이 실험에서는 안정화 운동이죠. 안정화 운동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실험으로 대상해서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식습관도 다를 수 있고요. 생활습관도 다를 수 있고요. 병원 가는 것도 다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험 연구를 잘 제어해서 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료윤리에 빗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려고 하면 생명윤리위원회 IRB라는 것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취득하기는 상당히 까다롭고요. 물리치료 연구 같은 경우에는 침습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획득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자, 대조군은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더라. 또 두 번째 좋은 실험 방법. 편견, 바이아스를 최소화하라. 첫 번째, 그룹을 무작위 배정하라. 자기가 이 안정화 운동을 내가 만든 안정화 운동이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실험에 뭔가 좀 운동 잘할 것 같고 통증 좋아 보일 것 같고 병원에 협조적이고 이런 사람들만 A그룹, 이 운동시키는 그룹에 넣었고 병원에도 잘 안 오고 약도 잘 안 먹고 이런 사람을 B그룹으로 넣었다면 이 효과는 사실 이 좋은 실험이라 볼 수 없습니다. 무작위 배정이 된 게 아니라 이 대상자가, 연구자가 A그룹 운동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쪽에 배정을 해서 그렇거든요. 뭔가 좀 호의적인 실험 대상자들을 배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실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실험 기간 동안에 동일 처치를 해서 위약 효과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험군에게 비타민C 차를 3잔을 줬다라고 합시다. 비타민C가 든 차를. 대조군에게는 그것과 똑같은 온도의 따뜻한 물이라도 3잔을 줘야 됩니다. 왜? 물이 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약을 먹었다라고 하는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죠. 약 먹어서 좋아지는 것 같아. 치료받고 나면은 나 이거 좋아진 것 같은데, 만져주니까 좋아진 것 같은데 라고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것을 줍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들은 뭘 받았는지, 나는 비타민C 먹었는지 따뜻한 물 먹었는지, 물론 요 경우에는 비타민C가 맛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위약으로 된다면 비슷한 맛을 내는 약을 줘서 무엇을 먹는지 알지 못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실험에서는 이중 맹검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블라인드, 양쪽을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뭐냐? 첫 번째, 연구 대상자가, 그러니까 실험자, 그러니까 우리 피실험자, 그렇죠? 피실험자가 자신이 어느 군에 속했는지 알지 못해야 됩니다. 내가 실험에 참가했는데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알지 못해야 됩니다. 약을 먹어도 똑같은 약을 3알을 먹고 테이핑 대신 뭐를 붙여도 뭐 하는 것 같은 것을 해서 자기가 어느 군에 속한지 몰라야지, 좋은 결과로 대답을 해줘야지, 실험하는 이 선생님한테 내가 좋은 결과로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라는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그것을 알지 못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맹검이고요. 두 번째, 측정자가 대상이 어느 군에 속했는지 알지 못해야 됩니다. A라는 자기가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실험 참여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군에 속했는지 몰라야 돼요. 측정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랜덤하게 상자에 넣어서 뽑거나
아니면 제3의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그룹들을 배정할 때 제3의 사람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게 보통 랜덤하게 상자에 넣어서 똑같은 조건, 아까 봤을 때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들이 넘어가라. BMI가 똑같은 게 있었는데 BMI에 따른 이런 것들을 통일시켰죠. 구분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연구의 황금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이중맹검, 위약 제어, 플라세보 효과, 위약 제어하는 것, 그리고 무작위 실험, 랜덤하게 뽑아서 하는 것. 이것이 연구의 황금 기준입니다. 이거 지켜서 하는 실험들은 뭐 RCT 뭐 이런 좋은 연구들로 해가지고 외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켰다 하면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어야 되고 많은 절차적 과정이 있고 비용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것 말고 독립 변수에 개입할 수 있는 그 바이아스들, 편견들이 최소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실험이 됩니다. 엉망이군요, 이거. 줄치고 이래서. 자, 좋은 실험이란 편견이 최소화되어 객관적으로 재현이 가능하다. 편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이 갔다가 어떤 때는 뭐 했다가 이런 게 없고 딱 독립 변수만 다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게 컨트롤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되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합당한 것이라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실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